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성평등 조주기구원은 팟캐스트 2022 양성평등 톡톡톡 네, 사회를 맡은 부산시청자 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강사 정욱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사람이 적네 많이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안 적은 것 같아요. 네,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가 총 2점이군요. 또 남자 역할 열심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이제 9월이에요. 9월이고 제가 7월에 한번 명사 특강을 했었고 오늘 두 번째 시간이 되었는데요. 그 사이 이제 여름이 지나가고 추석도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날씨가 선선해져서 이제 옷도 그때는 제가 정장을 못 입었는데 오늘은 정장도 입을 수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강윤경 변호사님과 함께 양성평등과 법률에 관한 얘기를 또 많이 준비를 해오신 것 같아서 그에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것도 많이 얘기를 해보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기대가 되고 사실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최근에 좀 친숙하게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드라마 다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보신 분 한번 손 들어주시겠어요? 네, 다 보셨네요. 역시 인기 드라마 있습니다. 아무래도 드라마를 통해서 이런 변호사라는 직업과 법률에 대해서 좀 친숙해지는 그런 시간이 있었던 만큼 좀 더 재미있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변호사님을 만나 뵙기 전에 먼저 우리 행복한 인생학교 김무숙 대표님 인사 말씀을 먼저 청해 듣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대표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행복한 인생학교에서는 행복한 인생이 무엇인지 한 번씩 생각하며 사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요.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자신의 영혼에 울림을 주는 사람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여기 따라서 행복이 좌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물론 작고하신 그 우리의 스승이 계시지만 그 스승님께서 영혼이 살아 숨쉬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와 우리 회원들은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지 않을까? 아니,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우리의 스승의 그 바람맛이라는 시를 우리 회원이 한번 낭송을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 낭송하실 분이 정해지셨군요. 그러면 앞에 시 화면 이제 함께 한번 관상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낭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람맛, 바람맛이 좋아서, 바람맛이 좋아서, 바람 따라 그 몇 해였던가 세수하다 문득 거울 한번 쳐다보았더니 나는 어디 갔을까? 빈 세월이 내 곁에서 웃고만 있다. 지난날 그 바람 헛바람이었던가? 아니네, 그 바람 불어 맑은 가을 하늘 오늘 찬바람 되어 다시 불어주니 고맙네. 먼 산 중허리에 구름이 비껴 이제 불어주는 가을바람 번뇌 다 춤을 추고 부처가 되다. 하하하 깔깔깔 바람맛에 취해서 혼자서 웃다. 법산 김용태. 네, 법산 김용태 시인의 바람맛이라는 낭독이었을 때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잘 읽어주셨는데요. 시 내용처럼 바람맛이 좀 바뀌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여름에는 바람의 맛이 없죠. 그냥 덥죠. 그냥 더운데 이렇게 좀 선선해지면은 좀 그 찹찹한 맛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저희가 좀 느낄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좋은 시를 한 수 또 공유를 해주셨고요. 저희가 변호사님 만나기 전에 또 짧은 영상을 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영상에서 한번 만나보시고 또 직접 바로 한번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굉장히 짧아요. 10초 정도 되는데 짧은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마스크가 없는 모습은 이렇습니다. 제일 많이 저도 물어보신 질문 중에 하나예요. 지금 불편한데 지금 당장 해결도 안 되는데 어쩔 거냐? 진짜 짧죠? 끝입니다. 그 하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지금 당장 해결도 안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뭐 하나? 그런 말씀이셨는데 사실 저희 얘기가
오늘 주제와 직접 연관된 얘기는 아니고요. 그 과독도 신공항 관련된 말씀에 한 발제셨는데요. 근데 저희 얘기가 단순히 공항 문제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모든 문제에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화두인 것 같아요. 지금 당장 해결이 안 된다고 해서 이런 고민이나 논의를 하는 게 의미가 없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결국은 이런 고민들이 쌓여서 실질적인 변화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오늘 준비하신 말씀도 이 시간을 통해서 당장 굉장히 드라마틱한 변화가 생기진 않겠지만 특히 오늘 이런 양성평등화법 이런 관련된 또 상식을 얻음으로써 조금 더 이제 또 좋아지는 방향에 좀 초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소개 말씀이셨고요. 우리 변호사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와 함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같은 학교 고등학교 동문이 많으셔가지고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네, 괜찮죠? 네. 그러면 네, 그러면 바로 소개 및 이제 말씀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생학교 우리 회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수강생이라고 해야 되나요? 회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김무숙 대표님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영광이고요. 제가 오늘 진짜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제가 강의 안 한 지 되게 오래됐거든요. 한 5년 전에 해보고 진짜 오랜만에 마이크를 잡아서 떨리긴 하는데 우리 김무숙 대표님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하라고 해서 제가 이제 오늘 주제를 나와 있듯이 양성평등과 법이라고 한번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 법률이라고 했는데 이제 법률은 법의 하위 개념이죠. 왜냐하면 법에는 헌법도 있고 법률도 있고 시행령 이런 것들이 쫙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떤 개념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법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틀렸다라는 건 아니고 제가 왜 이 법이라고 썼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려고요. 여기 제 양력 나오죠? 아직 안 나와요. 뭘까요? 네, 이런 미스테이크가 항상 생기곤 합니다. 제가 이제 이제 한번 해보세요. 그럴까요? 네, 됐습니다. 스펙을 화려하게 적어야 되는데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 스펙 제가 동여자 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24회. 우리 선배님들 두 분 계신데 손 들어보세요. 세 분이나 계십니다. 5분이신데요? 5분. 오, 진짜? 거의 동문회가 아닌가. 예. 네, 요 강의 마치고 동문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대 법대 졸업했고 2008년도에 사법시험 합격했고요. 그리고 2019년도부터 파란색이죠. 더불어민주당 수영구 지역위원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제 메일 주소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메일 보내셔도 되고요. 그 밑에 또 전화번호도 있으니까 뭐든 물어보시면 대답을 못하는 것들이 많을 수는 있지만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요 제 소개는 간단하게 우리 회사 이름이 법무법인 정산이에요. 그래서 정산은 정할 정자의 매산자예요. 제가 뜻을 정한다 이런 뜻으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제 나름의 마음속에 있는 정산은 계산입니다. 본래 뜻은 정산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얘기할 목차를 이제 우리 고시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답안 쓸 때 목차거든요. 그래서 순서를 한번 해봤어요. 세 가지 분야로 얘기할 텐데 이제 양성평등에 관한 이제 법 역사, 어떻게 우리가 양성평등에 관련된 법들이 발전해 왔는지, 법 체계들이. 두 번째는 현행법으로 뭐가 있는지. 또 세 번째는 여성 할당제 관련돼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세 가지 주제를 잡아봤고요. 조금 시간이 남으면 여러 가지 우리 현안들에 대한 약간 재미난 얘기들을 시간이 남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 얘기예요. 우리 양성평등이 걸어온 길이라고 하니까 좀 아까 시도 얘기했는데 저도 나름대로 걸어온 길 해가지고 만들어봤어요. 역사 이렇게 안 하고. 요 세 가지는 뭘 얘기할 거냐면요. 참정권, 상속권, 부부재산을 분할권 이렇게 세 가지로 제가 주제를 나눠서 얘기해 보자고 합니다. 참정권이 뭔지는 아시죠?
정치에 참여하는 거 그죠? 참정. 투표하는 것도 있을 거고 저처럼 출마해서 피선거권을 가지고 출마하는 것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정치 참여를 참정권이라고 하는데 우리 회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투표하는 권리가 제일 우선적으로 얘기 나오죠. 우리 대한민국에서 투표권이 언제부터 있었을 것 같으세요? 퀴즈 맞추시면 선물 드리겠습니다. 간단해요. 조선시대는 없었겠죠? 일제시대에서 없었을 거예요. 그죠? 그럼 독립 이후에 생겼을 겁니다. 이제 거의 다 나왔는데 독립이 45년도 했잖아요. 45년 이후에 생겼어요. 헌법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48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참정권이 언제 생겼을까요? 48년. 누가 맞췄지? 우리 회원님. 역시 동료고 우리. 선배님 역시 이 학교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여담이니까 죄송합니다. 네, 저희가 선물은 따로 선배님한테 모셔가지고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퀴즈가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원래는 임시정부 때 있었어요. 19년도에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보장된 거는 48년 이후에 이제 헌법이 생겨났을 때 48년에. 그럼 이제 퀴즈 하나 더 해야죠. 세계에서는 언제 됐을까요? 대충 이거는 뭐 몇 년도를 맞출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48년도에 투표권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여성 투표권 이것도 우리나라는 48년도에 처음부터 남녀 구별이 없었어요. 차이가 없이 차별 없이 모두 다 동시에 주어졌는데 세계적인 흐름은 좀 다릅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돈 많은 계급들의 투표권부터 생기고 남성들 그리고 여성들이 마지막에 생겨요. 대충 언제쯤 여성 투표권이 미국에서 생겼을까요? 진짜 아깝게 틀렸습니다. 아깝게 틀렸어요. 남북 전쟁 때 생긴 건 아니고요. 그러면 18세기? 그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18, 19, 20세기 세 가지 중에 18세기 아까 나왔죠. 그다음 19세기 초 한 분 나오시고 20세기 그렇습니다. 안 되나요? 우리 하나만 더 올려주세요. 20세기에 생겼어요. 이게 이제 우리 뭐라고 해요? 여성 참정권이라는 역사적인 흐름에서 진짜 우리가 아까 남북 전쟁 얘기했듯이 엄청 오래됐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여성 참정권 분야가 피해 역사입니다. 여성 운동 역사도 피해 역사이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흑인들 차별받는 것만 이렇게 많이들 역사적으로 뭐 남북 전쟁도 마찬가지고 노예제 철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시는데 여성 참정권에 대해서는 당연히 주어진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언제 미국에서 처음 시작됐냐면 여기 있네. 이 수전 브라운의 앤손이라는 여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몇 년도였어? 1872년도에 선거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1872년도에 선거가 있었는데 그때는 우리나라는 무조건 투표권을 주잖아요. 지금. 근데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면 투표권을 신청을 해야 돼요. 내가 투표할 겁니다라고 신청한 사람들에게만 투표권을 줬습니다. 그러면 아무나 다 신청을 할 수 있었느냐? 아니에요. 남성들만 신청을 할 수 있는 그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이 수전 여사께서 나 투표하러 갈래라고 신청을 하신 거예요. 신청하러 공무원한테 간 거예요. 그리고 공무원이 안 해줬죠. 그런데 막 언론들에서 왜 안 해주냐 막 얘기가 나오니까 공무원이 그냥 그러면 수전 여사님도 투표하세요라고 투표권을 줘버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상관이 없었는데 유일하게 투표하신 여성분이시죠. 그때 1872년에. 그런데 그걸 못 참은 남성들이 고발을 한 겁니다. 투표권이 없는 사람이 투표를 했다라고 고발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재판이 열린 겁니다. 법이 개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찬반 양쪽에 논의들이 막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전 여성에게도 투표권을 줘야 된다. 주지 말아야 된다. 근데 그때 판결이 잔인하게도 저기 나와 있죠. 수정헌법, 미국 헌법 얘기 조금 할게요. 미국 헌법은 우리나라 헌법처럼 바꾸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1조를 바꾸면 1조 그대로 돼서 1조의 내용을 바꾸는 거죠. 근데 미국은 수정헌법이라고 해가지고요. 조문을 늘립니다. 1조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어요. 블라블라 여성은 뭐 아니 뭐 상속권은 이렇게 준다라는 1조가 딱 나왔으면 그걸 바꾸고 싶잖아요. 그럼 수정법 2조로 가요. 1조가 없어지고 수정헌법 2조로 가서 이렇게 수정헌법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법을 바꾸는 과정이 약간 달라가지고 시스템이. 그래서 수정헌법 14조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하거나 사법권에 속하게 된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에 여성을 차별하는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대법원이 그때 연방법원이 아니라고 해요. 여기에 여성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수잔 여사께서 결국은 투표권이 무효가 되고 처벌받으셨어요. 처벌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언론이 문제시하고 이분이 처벌받고 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은 1920년 와이오밍주에서 그러니까 1920년에 헌법으로 이제 딱 박히는 겁니다. 수정헌법으로. 뭐라고 박히냐면 성별의 차이 때문에 거부되거나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이 참정권의 역사가 우리는 당연히 주어진 것처럼 생각하지만요. 진짜 쟁취해낸 겁니다. 여성들이 우리 수잔 여사께서 감옥에 가시진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뭐라고 해야 되냐. 어떤 상류층 계급의 여성들이 감옥을 보내지는 않는 거여서 감옥에 가지는 않았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처벌받은 건 맞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수잔 여사님이 1920년에 만든 거고요. 아니, 만든 게 아니라 감옥에 처벌받으면서 1920년에 획득한 거고 우리는 헌법으로 1948년에 최초로 참정권이 보장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세계적 역사의 문제고 이건 좀 재미없는데 제가 두 번째로 조금 더 재밌어요. 이게 상속법.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돌아가시면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상속받았을까요? 그냥 생각할 때. 그렇죠. 역시. 그러면 우리가 지금의 상속법 있잖아요. 지금 상속은 어떻게 되냐면 배우자가 0.5% 그러니까 0.5배 더 받습니다. 자식들에 비해서. 그리고 0.5배 더 받는 대신에 자식들은 다 1대1 대1. 그다음에 배우자만 1.5. 이게 언제 바뀌었을까요? 최종적으로 언제 됐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배우자에게 조금 더 가산해 주되 딸이든 아들이든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장남이든 아니든 공평하게 나눠주는 건 언제 바뀌었을 것 같아요? 아, 우리는 그렇게까지 안 됐었어요. 그럼 이렇게 하죠. 70, 80, 90, 2000년. 91년도에 바뀌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잘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50년대에는요. 그냥 장난만 줘요. 얄짤없이 장난만 줍니다. 그러니까 뭐 아내 다 필요 없어요. 나머지는 아무것도 필요 없이. 그러다가 60년대부터 배우자, 장남, 뭐 차녀 해가지고 차별해서 줬죠. 그러니까 50년대까지만 해도 나머지 가족들은 사람도 아닌 거예요. 돌아가시면 그냥 뿔뿔이 흩어지는. 근데 91년도부터 배우자에게 0.5를 가산해서 준 1.5를 주고 나머지 이렇게. 상속법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옛날에는 결혼했다고 차별하고 그러니까 여성이라고 차별하고 결혼했다고 차별하고 그런 어떻게 보면 불평등의 역사가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상속법도 여성이라기보다는 모든 구성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똑같이 차별받지 않는 어떤 그렇게 된 게 진짜 얼마 안 됐죠. 30년? 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뭐라고 하지? 당연하다는 것들이 저도 요새 이제 잊어버리고 있다가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일 우리와 관련 안 될 수도 있지만 관련될 수도 있는 얘기가 뭐냐면 아까 얘기 드렸듯이 이혼을 했을 때 부부가 어떻게 재산을 나눠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그죠?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걸 제일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죠? 어떨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겁니다. 전업주부라고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요새는 뭐 남녀 같이 부부가 밖에 나가서 동등하게 일을 하지만 지금도 오로지 가사 활동만 하시는 주부, 그러니까 여성들도 계시잖아요. 부부 사이에서. 그러면 이제 그냥 이거는 한번 찍어 보시죠. 만약에 지금 전업주부가 남편이 다 돈을 벌어와가지고 한 2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재산을 이렇게 뭐 얼마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좀 억 단위로 얘기하죠. 한 10억이 재산이 있습니다. 남편은 이제 한 뭐 회사에서 중소기업 이상의 회사에서 뭐 이사급은 되겠죠. 그러면 10억의 재산을 만약에 두 사람이 부부가 헤어지게 됐을 때 어떻게 나눠 가질 것 같아요? 6대 4. 그다음에 다 6대 4? 맞아요. 그렇죠. 기여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러면 요 답을 볼게요. 복잡하죠. 지금 거의 흔히 옛날에는 가사노동만 한다라고 하면 20% 받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벌어온 돈으로 그냥 애들만 키우고 살림만 했다라고 봤는데 지금은 아까 얘기하신 대로 적으면 40%, 많으면 50% 받습니다. 그리고 뭐 여성이 또 뭐라고 많이 가사노동을 제외하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재테크를 잘 하셔가지고 이사 잘 이런 건 좀 그렇다. 뭐 재테크를 잘 하셔서 사실 주식을 잘 할 수도 있잖아요. 남편이 벌어온 돈으로. 그러면 60%도 받을 수 있어요. 그건 이제 증명하기 나름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여성의 가사노동에 대한 평가가 되게 짰죠. 뭐 집에서 밥이나 하고 그런 얘기를 법원에서 이제 하잖아요. 법정에서 이혼을 딱 하게 됐는데 법정에서 하잖아요. 그럼 바로 잘려요. 어디? 그래서 최소한 이혼을 하면 만약에 아무 어떤 재산, 그러니까 외부적인 활동을 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요새는 40% 다 인정해 줍니다. 그러다고 제가 이혼 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혼 40% 받을 수 있으니 이혼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제 다음 이제 법률 현행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 법이 있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그다음에 여성경제활동 촉진 경력단절 예방법, 그다음에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그래서 이름 제목을 보면 이 양성평등기본법이잖아요. 이게 여기 나와 있다시피 2015년까지는요 여성발전기본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2015년에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법의 뭐라고 하지? 법명을 바꾼다는 게 어떻게 보면 그냥 바꿀 수도 있지라고 볼 수 있지만 이 법명이 바뀌는 것 자체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제 여성 차별이나 여성 지원에 관한 어떤 생각, 관념을 어떤 식으로 발전해 왔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성만의 어떤 보호의 대상이거나 지원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기울기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그건 어떻게 보면 남성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양성의 평등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법 자체도 과거의 여성의 발전 이런 게 아니라 양성의 평등에 맞춰져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도요. 여기 셋째 줄에 나와 있지만 부성 보호까지 포함합니다. 모성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뭐 한부모 가정도 여성 가정도 있을 거고 남성 가정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법이 부성 보호까지 포함하고 그다음에 육아휴직. 우리 여성들도 육아휴직 쓰기 힘든 시기 이제 뭐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 어떻게 보면 양성평등 기본법에서는요. 남성의 육아휴직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모두의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게 참 그렇게 마음에 와닿아요. 이 남성 육아휴직 못 쓰죠 거의. 이렇게 대기업이거나 아니면 공기업, 정부 이렇게 공공기관 이런 데 있는 사람들도 눈치 보면서 쓰는 게 육아휴직이고 그 육아휴직 여성의 육아휴직에 보다 더 힘든 게 남성 육아휴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미 어떤 가치적인 관점에서는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좀 더 노력해서
이 가치가 아니라 실제 실생활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은 필요할 거는 같습니다. 네, 그런 의미로 저도 제가 뭐 여성 변호사이기도 하고 여성 정치인으로서 좀 더 우리 경력 단절 여성들, 이게 지금 두 번째 법이 경력 단절 여성들을 보호하자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성 기업 지금 운영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그래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또 있으실 거 아니에요. 손 들어보세요. 뭐 여성 기업이라는 게 대단한 무슨 뭐 철강 회사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 뭐 지금 이런 것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조합 이런 거 많이 하시죠. 그런 것들도 하시는 분 없어요? 우리 공부만 하시는군요. 공부만 열심히 하시는 거. 근데 공부하다 보면 기업 하시고 싶으실 수도 있으니 그러면 나중에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도 참조하셔가지고, 이게 뭐냐면 활동을 뭐라고 하지? 좀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도 인생학교도 여러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많은 사업들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공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부만 너무 하시지 마시고 돈 버는 것도 좀 한번 해보죠. 공부 많이 하는 거 좋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주제로 너무 빨리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재밌는 얘기 해드리려고 빨리 하는 거예요. 예민한 얘기예요. 여성 할당제 얘기를 조금, 요거는 아주 첨예하게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 아까 참정권 이런 건 논란이 되고 있는 주제가 아니잖아요. 당연히 여성에게 참정권 줘야 된다. 상속도 당연히 동등하게 줘야 된다. 재산 분할도 당연히 기여한 만큼 줘야 된다라고 너무나 이거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주제인데, 요 여성 할당제나 여성의 비율 이런 것들은 지금도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여성 할당 뭐 비율대로 여성을 주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성 할당의 대표적인 걸 제가 이제 여성 우리 비례대표에 있어서 여성이 할당을 했는데, 다른 거 뭐 있는지 아세요? 여성 할당되는. 30% 이상 여성을 넣으면 가산점을. 예, 그렇죠. 그러니까 채용에 있어서의 양성평등을 하는 이런 할당이 있습니다. 양성평등, 그러니까 양성평등 채용제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뭐 있을까요? 정답 답정이십니다, 완전. 답정이시고. 그다음에 그 자본시장법 보면 대기업들의 여성 임원들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시장법에 보면 일정 이상 규모의 대기업에서는 임원을 한 특정 성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여성에게 얼마 주라는 건 아니고 남성에게 얼마 주라는 건 아니고 한 성이 독점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예외적인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여성 할당제라고 하는데, 여성 할당제가 왜 논란이 될까요? 뭐 우리는 지금 보면 당연히 여성에게 어떤 비율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당연한데 왜 지금 문제가 될 것 같습니까? 여기 답은 대충 써놨지. 우리 진짜 답. 그러니까 이게 그 2030들은 이제 자기하고 지 여동생이나 저 누나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에 비해서 특별히 이제 손해보고 자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여성 할당을 해서 자기가 더 불리한 상황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우리 업계에도 위원회에 가서 이제 보통 많이 하면 먼저 여자들부터 찾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위원회에서 이제 한 40대 정도 되는 우리 업계 이제 여자들이 이제 대부분 진출하는데, 자기들은 위원회에서 위원을 하고 싶은데 50대라도 이제 남자들은 안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나도 위원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정답입니다. 네. 굉장한 화두를 주신 것 같아요. 네. 네, 너무나 스마트하신 답변. 네. 지금 방금 우리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금 양성평등을 얘기하는 건 차별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차별하지 말자. 그러면 차별의 반대가 사실은 평등인데 또 다른 아까 말씀하셨던 역차별이라는 게 있어요. 역차별.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그죠? 그러니까 역차별이라는 건 평등에 의미하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 주신 대로 특히 어떤 면에서 이렇게 역차별 얘기가 많이 나오냐면요. 맨 마지막에 제가 줄 그은 부분 있죠. 그러니까 과거에 그러니까 역사적 차별이 있었어요. 역사적 차별이 있었고 기존의 차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걸 평등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특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여성 임원 할당 이런 거라고 봤을 때 과거의 여성 임원들은 차별을 받았어요. 계속 차별받아서 유리천장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승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건 실제로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은 여성들이 자기의 능력만큼 할 수 있는 시절이 왔다. 이사로도 될 수 있고 등기이사도 될 수 있고 이런 시절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도 마찬가지죠. 무조건 몇 프로를 집어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의 리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그 몇몇 소수의 여성들에게만 특권을 주어지면 그게 역차별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 30대 청년들을 좀 그 케이스로 조금 넘어가 보면 중고등학교 다닐 때 누가 더 공부 잘하죠? 반장을 누가 합니까 요새? 그죠? 그런 것들이 쌓여왔던 청년들이 항상 여자들이 반장하고 상 받고 발표에 나와든 여자 학우들 여성들이 여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장학금을 받는다든지 지원을 받을 때 우선적으로 된다라는 걸 못 찾는 거예요. 이제 그걸 어떻게 보면 이 청년들은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한 번도 그 여성들이 차별받는 걸 보지 못했는데 왜 과거에 우리 엄마가 우리 이모가 차별받는 걸 네가 대신 그 권리를 얻냐는 거예요. 나는 우리 엄마나 누나들한테 주는 건 상관없어. 그분들은 차별받아 왔으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경력 단절 여성들에 대해서 우대해 주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이에요. 적극적으로 찬성. 이건 이미 여론조사 데이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와 동일한 20대 여성 청년들은 그건 아니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우리 전부 다 이렇게 뭐라고 차별받던 시대에 살아오셨잖아요. 우리 회원님들. 저 역시도 차별 막차를 탄 제가 이제 70년대 초반에 저희가 한 80년대부터 아마 여성들이 이제 뭐 이렇게 여학생들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게 저희 70년대까지는 안 그랬어요. 80년대부터 그랬다라고 제가 뭐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그러니까 저희는 차별받던 세대들로서 저는 되게 저 역시도 여성을 보호해야 되고 끌어줘야 되는 대상으로만 저도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20, 30대 그 시절을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근데 요새 청년들은 여성들에게 차별받지 않는 어떤 여성들에 대한 지원이 남성들에 대한 역차별, 아까 얘기했던 특권을 주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보면 학교에서는 여자들이 유리한데 실제 이제 사회 준치로 하면 여러 가지로 불리한데 남자들이 거기에선 자기들이 더 유리한 고지를 접하고 싶으니까 이제 거기에는 그 차별 받는 거에는 눈을 감고 자기가 더 유리하게 경쟁하고 싶으니까 이제
그렇게 더 얘기하는 거고, 옛날에 그 공무원 시험에서 그 군 가산점을 없앤 이유도 그게 만점을 받았는데 그 여자 지원자가 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만점을 받았는데 떨어질 수 있냐. 그래서 군 가산점이 없어졌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군 가산점을 계속 해달라고 하죠. 군 가산점 폐지 문제에 있어서 아까 그 왜 판례가 그렇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청년들의 문제를 제가 뭐 이렇게 심도 있게 고민을 하거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제가 어떤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가볍게 말씀을 드리면 이 그러니까 청년들의 고민과 그다음 그 청년들이 기득권이 됐을 때의 고민까지 그들에게 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건 좀 분리해서 봐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청년들이 여성 차별이나 여성 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분노하는 지점들, 분노라기보다는 동의하지 못하는 지점들은 그 청년의 시선에서 봐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청년들이 경력 단절 여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뭐라고 하지 찬성한다는 점, 그런 점들을 보면 이 청년들이 어떤 미래에 있어서의 자신의 기득권을 어떻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틀렸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요 청년들의 문제는 청년들의 눈높이에서 한 번 더 이건 제가 답을 내릴 수는 없는 문제고 고민을 해보자 우리가라는 것들을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 역시도 얘기하신 대로 제가 이제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차를 많이 느낍니다. 저는 고시에 합격해서 제 일을 하는 어떻게 보면 사회에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편입된 기득권에 가까운 제가 여성이잖아요. 정치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어떤 일을 할 때 만약에 저희가 뭐 정당 활동이나 비근의 정치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제 이렇게 변호사 생활을 영위할 때 불이익을 느껴요. 어떤 거 있냐면 우리 변호사회 있죠. 변호사회의 회장들은 여성들이 거의 없습니다. 뭐 남성 회원들이 많으셔서 그런 것인 걸 수도 있지만 또 우리 저 같은 여성 변호사들이 도전을 안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성 변호사회가 따로 있어요. 변호사회가 있고 여성 변호사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 업계에서도, 그리고 취업을 할 때도 뭐 저는 이제 제가 이제 같이 일하는 동료 변호사를 저는 뽑기는 하지만 저 역시도 가끔 이렇게 고정된 이런 관념 속에서 남성 변호사를 뽑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아직은 매몰돼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거는 제가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고요. 그리고 직접 여성 동료들과 일해보면 남성 변호사들랑 같이 일했을 때 저희 뭐 여성 동료들이 탁월하게 일을 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조차 저조차도 어떤 차별적인 거기에 벗어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제가 다시 논점으로 돌아오면 여성 정치인들 얘기를 하려고 했었죠. 그러니까 비례대표 뽑을 때 어떻게 뽑는지 아시죠? 홀수 번호마다 여성 비례 후보를 추천을 해야 돼요. 정당이 추천을 안 하면 아예 그러니까 선출되지가 않습니다. 비례대표는. 그래서 지금 모든 정당들이 연합 이렇게 해서 뭐 다른 어떠한 직능 잘하는 뭐 장애인 분들도 있으시고 노동도 있으시겠지만 우선은 제일 우선해야 될 규칙이 이제 비례대표에서는 연합 이렇게 되고 있죠. 그리고 우리 기초의원들 보면 구의원들 있죠. 여성들 많이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기초의원들은 여성들이 많으시죠. 그게 이제 기초의원들은 30% 해가지고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기초의원들 중에서도 비례의원이 있고요. 지역구 의원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어느 구에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여기는 수영구에 위치해 있으니까 수영구에 9명의 이제 구의원, 기초의원이 있으신데 거기에 8명은 각 주민들이
이름을 보고 뽑는 거, 정당 이름명을 보고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강윤경 딱 더불어민주당 강윤경 딱 찍고. 그런데 비례는 그게 없죠. 이름이 없죠. 뽑을 때 비례는 심지어 90% 넘게 여성들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 여성 할당이라는 걸로 이루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비례는 여성 아까 말씀드린 여성 연합 이렇게 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면들은 어떻게 보면 순작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 정치하기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으세요? 왜 어려울까요? 제 생각에 전 정치를 잘 모르는데 잘 모릅니다. 하나도 모르는데 사실 오늘 강윤경 변호사님이 오신다고 하셨고 또 이렇게 정치를 하신다는 얘기 들었을 때 정치 그 힘든 걸 그래서 저 그 힘든 걸 하면서 생각이 뭐였냐면 와 남자들이랑 빡세게 어떻게 견디려고 하지? 그러니까 여기서 남자들이랑 빡세게 견딘다는 말이 남자들하고 그 차별을 어떻게 견디려고 하지가 전 제일 처음이었거든요. 생각이. 근데 그렇게 왜 그럴까 하면은 이 정치가 원래는 남성들의 전유물이었는데 이제 여성들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게 어렵고 왜 시스템이 전부 다 남성 위주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다가 이제 정치를 하고자 하는 남성들도 많고 정치를 하고자 하는 여성들도 늘어나고 있으니까 남성들은 안 뺏기려고 싸우고 여성들은 들어가려고 싸우고 그래서 힘든 것 같습니다. 세상에. 예, 맞는 말씀이고 그리고 정치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정치자금법도 있지 않습니까? 정치자금법을 투명하게 걷어서 투명하게 써야 된다. 그러니까 돈이 필요해요. 사실 이렇게 정치에 참여하려면 시간, 자금 필요할 때 그런 면에서 여성들에게 진입하기는 쉽지 않죠. 왜냐하면 그 여성들은 특히 뭐 혼인, 결혼해야 될 시기에 양육, 육아해야 될 시기에는 거의 뭐 어렵다고 볼 수 있잖아요. 정치 활동 자체가. 근데 이제 근데 그런 분들이 제가 주변에서 현실 정치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잘해요. 그러니까 내가 육아를 하고 있으니 그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 대한 고민도 더 현실적이고. 그러니까 생활 정치라고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이념 정치 말고 이념 정치가 좀 다른 우리 생활 정치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현실에서의 가정을 돌보시는 이런 여성분들이 특히 뭐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들이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여성 정치인들이 많이 특히 기초위원들 우리 가까이 있는 생활 정치인들이 이렇게 들어오시면 진입하시면서 기회를 얻고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여성 할당제라는 의미로 우리가 선순환, 좋은 기능을 하고 있는 것들이죠. 근데 못하는 거는 이제 사실 돈도 많습니다. 돈과 시간. 그러면 이 여성 할당에서 가장 이익을 많이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 여성, 그러니까 정치에서. 아까 얘기한 특권. 우리 현실 정치의 장점을 얘기했고 여성 할당이라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가장 이제 그 유리한 거는 나이 든 여자들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교사 집단이 있다고 했을 때 그 교장 교감을 할 수 있는 그 나이대에 있는 여성분들은 뭐 10명이 발령을 받았으면 9명은 집에 가고 1명이 남아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뭐 기업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임원을 해야 되는 그 나이에는 예를 들어 공채에 30명을 뽑았으면 29명은 집에 가고 1명이 남아있을 거니까 그 사람한테 이게 모든 것들이 집중이 되고 그런 분들이 유리하죠.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만한 아주 그런 어떤 여성 전체의 권익을 대변하고 어떤 그렇게 할 기에는 그 풀이 좀 너무 작은 문제는 있을 수 있겠죠. 예. 이 지적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남아있는 여성들이 다 누린다. 남아있는 여성들이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남아있을 수 있었던 뭐라고 하지? 주변의 도움으로 남아있었겠죠. 혼자서 남아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지원이나 모든 권한들이 한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여성들에게 집중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까 그 지적한 그러니까 정치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정치 현실 속에서 국회의원이 이제 저희가 가장 많이 방송에서 보는 분들이 그러면 여성들에게 뭐 경선이라고 하죠. 당 내에서 후보를 낼 때 당내 후보들 수용구 같은 수용구에 뭐 강윤경, 김무숙 대표님 두 분이 있다. 그러면 거기서 여성들이 경선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사회자님 같은 남성들과 경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경쟁을 할 때 가산점을 줍니다. 거의 20점 가까이를 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성들에게 아주 유리하죠. 그럼 여성들이 정치 신인들이 뭐 쉽게 내가 20점 받으니까 갈 수 있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인인 분들은 시간과 자금이 없으면 못 가요. 그럼 어떤 분들이 그 20%를 누릴 수 있냐? 20점을 누릴 수 있냐? 기존에 있는 선출되어 있던 당선되어 있던 현역 여성들이 누리는 겁니다. 그 이익을. 그러니까 그게 다들 그렇다는 건 아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에 있는 어떤 여성 할당,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성 할당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청년 여성의 진입을 턱을 낮춰주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여성들의 권한을, 특권을 더 공고히 하는 데 쓰일 수 있다, 악용될 수 있다라는 것들로 인해서 지금 여성 할당제에 대해서도 이런 기득권 독점되어 있는 여성 권력들에 대한 어떤 공격이라기보다는 비난, 촉구, 다시 한번 스스로 돌아봐 달라라는 것들이 저희 지금 많이들 아마 우리 회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하실걸요? 무슨 여성 단체 이런 데 한번 가보면 그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그분들이 누군지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항상 그분들이 모든 걸 다 누리고 계시더라고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여성 할당이나 양성 평등이라는 포장으로 이렇게 미화시키거나 당연시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로 제가 오늘 여성 할당에 대해서 조금 긴 시간 정리되지 않는 내용을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양성평등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평등이라는 건 권력을 가진 자가 권력을 없는 자를 차별하거나 억압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남녀도 마찬가지고 여성 사이에서도 기득권을 가진 여성들이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권력을 갖지 못한 여성들을 차별하거나 억압하는 것도 옳지 않다라는 면도 양성평등의 의미에 들어가야 되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 내용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몇 가지 시간이 지났나요? 아니요, 시간은 계속 더 들어가도 되겠죠. 네. 제가 짧게 그거 얘기 드릴게요. 우리 성범죄 관련돼서 이게 양성평등과는 별로 관련된 내용은 아닌데 이 성범죄에 있어서도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90년대 옛날에 대학 다니실 때 생각해 보면 사례를 딱 생각해 보시죠. 남녀가 손을 잡고 숙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손을 잡고 숙소에 들어갔어. 그리고 나와서 여성이 강간을 당했다라고 신고를 합니다. 그럼 그때 강간이 성립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우리 90년대. 안 했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야, 남녀가 들어갈 때 손잡고 들어가게 시키거나 봤는데 야, 그게 어떻게 강간이 성립이 돼? 네가 합의해서 들어갔겠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지금도 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거고 법원도 만약에 여자가 강간이라고 이렇게 고소를 했는데 가해 남성을 고소를 했는데 그런 CCTV가 있거나 증인이 있으면 그걸 강간이 아니라고 봤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떨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손잡고 들어가긴 했어. 약간 술이 취한 상태에서 흥분한 상태에서 손잡고 들어갔는데 여성이 나와서 피해의 여성이 나와서 내가 고소를 하는데 나 강간당했다. 그러면 강간이 성립합니다. 성립해요. 그게 왜냐하면
이 강간이라는 범죄는 되게 내밀하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폭행같이 이렇게 다들 보는 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두 사람만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게 강간이잖아요. 동의 없이 성행위를 하는 게 간음이라고 하죠. 근데 지금 이제 그 드라마틱하게 바뀐 게 한 2000년대 초반쯤에 판례가 완전히 바뀌어버려. 그거는 뭐 어떠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사고가 변한 거지 우리들이 법원에서조차. 그러니까 손을 잡고 들어가는 게 강간, 그러니까 우리가 성관계의 합의가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침대 위에서 내가 거부하면 그건 강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렇게 남성들이 이런 얘기 하죠. 아니, 머리가 습관이. 남성들이 그러잖아요. 야, 꽃뱀으로 당하는 남성들도 있어요.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꽃뱀에서 벗어나는 길이 뭘까요? 만약 진짜 실제로 이건 좀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아주 특수한 케이스인데 어떤 여성이 꽃뱀이라는 표현이 성차별적인 발언인지 모르겠다. 목적을 가지고 남성에게 어떠한 금전이나 이런 거를 얻어낼 목적으로 성행위를 유도해서 결론적으로는 내가 강간을 당했다라고 신고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도 가끔 있어요. 아주 드물긴 하지만 있어요. 진짜 힘듭니다. 빠져나가기. 어느 경우가 정도 있어야 되냐면 이 사람이 과거에 이런 여성이 과거에 그런 전과가 있다든지 피해자들이 여러 명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나 사실 벗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어떻게 좀 끝까지 이렇게 극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젊은 아드님들 있으시잖아요. 동생들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그걸 두려워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진짜 목적을 가지고 접근해 오는 어떤 그런 여성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가 아예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건 너무 도덕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게 잘 몸을 이 상태를 잘 스스로가 컨디션을 잘 조절해야 된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촬영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 관계에 있어서 침대 생활을 할 수 없으니 정말 억울하게 끌려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라 조심은 해야 된다. 젊은 남성들이 진짜 뭐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약간 주의적인 차원에서 말해줄 필요는 있을 거는 같다. 그러니까 나는 억울한데라고 해서 법은 피해 여성이 이렇게 이런 걸 수 있죠. 피해 여성이 말을 확 바꾸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라고 하면 이제 그때는 풀려날 수 있는데 남성이 당한 남성이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정말 선수를 만나면 어려울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런 거죠. 강간이 되려면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우리 이제 법률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어보지 않으셔서 그럴 수도 있지만 사기를 당해가지고 이제 법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참 어렵습니다. 꼭 돈을 안 갚은 거 주기 위해서 사기냐? 증거를 대라. 내가 사기당했다라고 해서 사기가 성립되는 게 아니에요. 폭행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맞았는데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근데 맞았는데 멍도 안 들어 진단서도 없어. 그럼 폭행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강간은 추행 이런 거 피해자의 일관된 증언이 있으면 인정이 돼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이제 그 폭행 이런 게 동반된 그러니까 성행위가 이루어져야지 강간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진단서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만 강간이 성립했었는데 아까 요새는 법이 바뀌면서 이제 여성이 내가 몇 월 며칠 대략의 시간을 기억하고 어떤 장소에서 일시 장소가 특정돼서 이 진술이 뭐 이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 저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관되게 따박따박 얘기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범죄가 성립된다고 보죠. 그러니까 다른 범죄와는 다르게 우리 이렇게 성범죄들은 성희롱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희롱을 누가 봐서 성희롱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성희롱을 당했다, 내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라는 부분들이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되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이건 이제 피해 여성들이 옛날에는 저희한테 상담을 올 때도 뭐 증거가 있습니까? 피해 받은. 근데 요새는 그런 거 없어요. 그분이 일관되게
내가 이러이러한 피해를 당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범죄가 성립한다고 저희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이건 또 피해 여성들에 대해서 도움을 줄 때 주변에서 야, 니 증거 있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여성이 피해 여성이 있으면 얼마든지 자기 피해받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으면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옛날처럼 두려워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앞에 얘기했던 건 너무 극단적인 사례, 목적을 가진 여성의 접근에 대해서 조심해달라는 거는 별개로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피해 여성들이 두려워하거나 할 필요 없이 충분히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새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얼마 안 됐어요. 한 10몇 년밖에 안 됐어요. 90년대만 해도 우리 익히 알 수 있듯이 어떻게 누웠네, 어떻게 당했네 이런 걸 구구절절해서 진짜 수치심을 많이 느끼게 만들었는데 요새는 그런 거 없으니 우리 자녀 따님들 가지신 우리 회원님들도 계실 테니 그런 데 있어서의 뭐라고 해야 자신의 피해 사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충분히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우리 이거는 근데 재미는 아니고요. 부부간간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부부간간. 우리 여기 나와 있죠. 부부간간이 처음 인정된 게 2009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옛날에 그런 시절을 살았을까요? 10년 전만 그때 2000년, 그러니까 90년대 우리 흔히 말하는 제가 이제 93학번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는 90년대 어떤 그런데 좀 약간 멈춰 있기는 한데 그때만 해도요. 어떤 남편 배우자, 혼인한 배우자가 남성이 아내를 폭력적으로 어떤 성관계를 가졌다 하더라도요. 강간이 성립이 안 됐어요. 참, 폭력의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참 된 게요. 이제 2009년에 처음으로 판례로 판결 인정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법이 앞서가진 않습니다. 이 시대를 어떤 우리의 가치나 추구하는 방향을 앞서가진 않죠. 왜냐면 09년도에 됐으니까. 그렇지만 법은 최소한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냐 마지막으로는 가죠. 마지막 꼬리는 따라갑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법을 보면서 저도 이번에 뭐 양성평등이라는 법을 보면서 빨리도 그러니까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지금의 어떤 법의 범죄나 이런 부분들이 제도에 있어서는 빠르게 양성평등으로 어느 지점까지는 왔다. 그런데 그 법을 아직도 우리 사회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다. 아까 얘기한 육아휴직, 남성의 육아휴직 같은 부분들이 특히 더 심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회원님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공부만 하지 마시고 좀 사회에 있어서의 참여로 그런 부분들을 좀 저와 같이 아니 우리 김무숙 대표님의 어떤 깃발 아래 저희가 한번 해보는 걸로 어떻습니까? 이상입니다. 긴 시간 또 많은 말씀해 주신 우리 변호사님, 네, 너무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